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몰라님, 역시 장사꾼 소질은 없으시군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광고를 하면 그렇게 어색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어색했던 모양이군요. 네. 어쩌겠어. 나름 열심히 해요. 비교원 광고 제가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용진을 위해서라도 예, 비교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세 번째 순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건설업체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꼭 집어서 그런 업체는 앞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강력한 주문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건설업체에는 비상이 걸린 모양인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수정하거나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든 간에 흠집내려고 혹은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뒷거리를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건설업계가 은밀하게 이재명 죽이기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토건족을 앞세운 적폐들의 역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 씁쓸하죠. 일하러 갔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그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시체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어서 돌아온다면 이보다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보다도 산재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이 이제 이 뭐 군사력으로 따지면 세계 5위, 6위라고 하고요. 뭐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에 든다라고 하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보다 약간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산재와 관련된 이런 상황을 보면 후진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좀 바꿔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앞장을 서야 될 기업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탄식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에서 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이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 이거는요, 지난 16일, 17일, 지난 14일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다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는 바람에 조국 전 대표 때문에, 그 사면 여파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보도예요. YTN 보도입니다. 과연 조국 대표를 사면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한 걸까요?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 여론조사 업체들의 장난질을 의심해 봅니다. 지지율 5% 정도 떨어뜨리는 거는요, 모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모집단 포집 방법을 살짝만 바꿔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조국 반대,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들은요, 조국 반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날 YTN은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사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 하루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조국 사면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보도를 합니다. 하루 동안에만 4번을 쏟아낸 거야. YTN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이날 하루 동안 벌어진 겁니다. YTN만 그러냐? 아니요. 뭐 조선일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디지털타임즈 등등 소위 말하는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들한테서는 계속해서 조국 사면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두 개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국이 아니라 이춘석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사는 조국 했었어. 아무튼 이들의 주된 목표는 뭐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 뭐다? 소위 말하는 건설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더 적극적이었다. 특히 YTN 같은 경우 같은 기사, 비슷한 기사를 4번씩이나 쏟아낸 거예요. 자, 제가 이날 자세히 뒤져봤더니 제가 4개라고 그랬죠. 기사 4개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야. 지난 15일 이날 하루 동안 YTN이 이재명 지지율이 조국 사면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나 나왔더라고요. 4개인 줄 알았더니 4개가 아니더라고. 더군다나 황당했던 건 뭐냐? 자, 똑같은 기사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내놓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같은 기사가 제목까지 똑같은 기사,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기사가 똑같이 2번씩이나 반복이 된 겁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뿐만 아니라 약간 기사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제목만 살짝 바꿔서 나간 기사도 2개씩이나 돼요. 전환길 논란에 상승한 지지율 어쩌고 하고 있는 이 기사를 보면은 정광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기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같은 기사인데 제목만 바꿔가지고 2번 내놓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사를 써내고 있다라는 느낌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자, YTN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 이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비슷한 기사를 쏟아냅니다. 사실상 YTN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이 YTN 현재 뭐 이것저것 조금 있습니다. 당장 제일 큰 문제는 현재 YTN을 보유하고 있는 유진기업, 이 유진기업이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YTN을 인수했느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YTN이 유진기업에 넘어가게 된 것은 작년 2월입니다. 야, 작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하나까지 기업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YTN이 지난 내란 사건 과정, 계엄령 과정에서 했던 이 스탠스를 보면은 야, 적폐가 이런 적폐가 없지. 적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반란 반역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보들까지 보였습니다. 실제로 뭐 백민 사장인가 김민 사장인가 뭐 사장이 내란을 옹호하는 보도를 하라고 기자들한테 압박을 넣었다는 일도 뭐 있었죠. 자, 아무튼 YTN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라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유진기업이라는 이 건설업체의 자기들 입맛에 맞게 너무나도 이렇게 좀 추악한 보도들을 쏟아내 왔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유진기업은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당시 유진기업이 제출한 서류 중에는 남의 뭐 보고서를 그대로 뺏겨왔다거나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YTN은 유진기업에 준다는 답을 정해놓고 심사는 어거지로 진행된 거지. 당시 방통위 이진숙 방통위 아닙니까? 이진숙이 뭐 김태균과 하고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땐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의결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상한 이런 기업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기업한테 보도 채널, 보도 전문 채널이 통째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점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악의적인 보도도 계속 쏟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유진기업은요, 오래전부터 노조 탄압의 대명사처럼 불린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유진기업의 노조위원장은 해고 상태입니다. 근데 이 노조위원장 사실은 복직 판정을 받았어요. 복직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복직을 못하고 있어. 자,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유진기업이 현재 노조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노조랑 안 만나겠대. 노조에서 임금 협상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을 노조하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 보세요. 유진기업 임금 협상에 노조가 개입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해야지 뭐 할 건데, 임금 협상 안 하고 노조가 뭘 하더란 거예요. 왜 임금 협상에 노조가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까? 유진기업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진기업은 단체 협상은 아니고 개인별 협상만 할 거다. 개인별 연봉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노조가 개입하지만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소리죠. 이거 불법이에요. 이런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가 지금 언론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진기업 노조위원장을 부당 해고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부당 해고가 됐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아직까지 노조위원장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너 소유의 자회사한테 회사 돈을 빼돌려 가지고 부당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조 탄압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여온 온갖 불법의 온상 같은 짓을 한 거죠. 유진기업은요, 또 다른 SBS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BS를 가지고 있는 태영건설은 SBS를 가진다는 이유로 회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뭐 각종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손쉽게 벗어나요. 보십시오. 노조를 이렇게 함부로 탄압하는 회사가 사법 리스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조 탄압뿐만 아니라 편법 지원이라든지 또는 각종 산재 또는 하도급 문제, 유진기업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서 그 기업은 검찰의 주머니 쌈짓돈 같은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는 거죠. 근데 유진기업 역시 똑같은데요. 검사들이 실적이 필요할 때 두들겨 패는 데가 유진기업이었어요. 그 유진기업이 YTN을 먹은 거야. 왜 먹었겠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SBS하고 똑같은 거죠. 노조 탄압의 대명사이기도 한 불법 운영, 뭔가 비리의 온상 같은 곳이 유진기업입니다. 근데 유진기업만 그런 게 아니야. 건설업체가 다 비슷해요. 아닌 데가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도급 비리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디예요? 입만 열면 하도급 비리 나오는 데가 건설 현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진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장난 아닙니다. 노조 탄압 장난 아니죠. 자, 노조 탄압, 이 건설업체들의 노조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됐던 이른바 건폭 논란. 그래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강릉에서 노조 활동을 했는데
예? 건폭 어째 가지고 감옥에 갈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 노조 그 위원장 하시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양희동 열사 그 일이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건설업체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적폐와 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하도 그 자신들의 하청업체를 착취해서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는 구조, 이게 바로 지금 건설업체들의 고질병인 거지. 그러니까 툭하면 검찰한테 불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언론사였던 거야. 언론사가 건설업체들의 외풍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건설업체들이 언론사를 소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으면 검찰이 함부로 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언론 적폐와 건설 적폐, 이게 우리나라 3대 적폐 중에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법조, 건설, 언론, 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은 적대적 공생관계 혹은 우호적 공생관계 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검찰이 건설업체를 털어먹으니까 건설업체는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은 검찰을 후려잡고, 그러면서 이 셋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번에 아뜨거 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앞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산재 사고는 미필적 고의인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산재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대표적인 기업이 이번에 포스코 ENC인가는 그 회사잖아요. 포스코 ENC는 아마 회사 아마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이 생기자 건설업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야. 이건 포스코 ENC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 지들도 똑같거든. 우찌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포스코 ENC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을 뿐이고, 그게 하필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딱 걸린 거지. 그러니서 포스코 ENC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건설업체 전체 전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산재 피해자다 보니까 산재를 철저하게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건설업체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까지 산재가 나더라도 대충 덮어봤거든. 건설업체가 정말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은 노동자들 착취하지, 하도급 업체를 착취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다 갖다 바친다?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갖다 바치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공서에 갖다 바치고, 또 감리업체들한테 갖다 바쳐요. 뇌물구조, 비리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자, 감리업체는 또 어떻게 된다? 감리업체는요, 또, 이게 이 감리업체들이 또, 보세요. 이번에 히림건설 같은 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자와 직거래를 하는 거야. 감리업체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또 법조계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부패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착취해서 위에다 상납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데가 뭐다? 건설업체인 거예요. 이 건설업체는 이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언론사들을 자기 어떤 그 자회사로 끌어넣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건설업계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라고 해왔어요. 실제로 사각지대인 것이 맞죠. 이 건설업 특성상 산재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린단 말이야. 근데 요새 짓는 건물이 엄청 다 높죠. 새로 짓는 건물이니까 안전시설이 아무래도 잘 안 됐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에서 산재 사고가 늘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업종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도요, 돈과 인력을 투입을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설 현장이 어떻습니까? 예, 완전 개판이야. 건설 현장 가면은 뭐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걸 뭐 뭐라고 하죠? 이게 뭐 그냥 야생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예. 약자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러니까 갑질을 당해야 하는 것이 건설 업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건설업 특성상 사고 위험성은 크지만 돈과 인력을 투입을 하면은 막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건설업체는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이들은 돈과 맞바꾼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체 산재 문제를 거론하니까 갑자기 극우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산재 잡으려다가 아파트 값 올라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추악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봐 사람 목숨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이따구 기사를 쓰는 놈이 인간이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사가 버젓이 올라옵니다. 산재 잡으려다가 아파트 값 올라간다고. 개새끼들 아니야. 언론이면은 설령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잡아줘야 정상이지. 그게 언론이지. 아파트 값 올라가니까 산재 잡으러 가지 마라 이거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언론과 건설 토건족들의 야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요 그냥 야합 아니에요.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정치 권력 아닙니까? 국힘당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건설업체 끼고 있어. 김기현 동생이 건설업 하고 있어요. 권성동 마찬가지일걸? 강릉 쪽에 건설공사를 하려면은 권성동 친인척이 하는 건설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대. 자, 건설업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 예, 김건희, 최은순. 예. 참. 최은순 같은 경우는 아예 건설업 회사 하나 갖고 있잖아. 예, 바로 이겁니다. 건설업이 우리나라에서 왜 적폐들만 가지고 있는 거냐. 여기서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자, 특히 이 건설업계는요,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하도급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영세한 업체가 많아요. 그리고 이 하도급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면은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요. 당장 뭐 하다못해 그냥 일반 자벽부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자벽부를 데리고 오는 그 인력 공급업체가 있죠. 그날 일을 시키는 건설회사도 따로 있어요. 건설회사도 분야별로 다 생각이 맡은 데가 달라. 기둥 세우는 업체 다르고, 철골 세우는 업체 다르고, 전기하는 데 다르고, 미장하는 데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건설회사가 지는 거야? 아니면 하청업체가 지는 거야? 하청도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하청 여러 단계 중에서 어디가 져야 돼? 예. 책임 소재가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너도 나도 나 책임 없다라고 오리발 내버려버리면은 사회적 약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건설업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학력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기술도 현장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진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고를 당하면은 이거 호소할 데가 없는 거지.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사회적 강자들이 자기들에게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짬짬이를 해버리면 사회적 약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진짜 푼돈 몇 푼의
목숨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나라 건설업이 커왔어요. 그걸 지금 누구 때문에 못하게 된다? 이재명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 건설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지. 여러 가지 지금 꼼수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산업재해를 없애라가 아니라 자꾸 사고 나는데 그 업체 그냥 없애뿌리자. 그 업체 영원히 이 공사 못하게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방안을 보고하라. 이거 포스코 이행시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업계에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안 해. 그러면 이 문제는 포스코 ENC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의 문제인 거죠. 포스코 ENC 여기 큰 회사예요. 포스코. 이 포스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인데 이런 회사도 이렇게 산재 취약하다고 그럼 다른 회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산재가 자꾸 반복되면은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말이 건설업체 전체에는 손발을 후덜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한다?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지. 지금이라도 산재가 안 나게끔 보안 조치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재명을 끌어내리거나. 그런데 건설업체는 뭘 선택했다? 이재명 끌어내리는 걸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떠던데요. 이재명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건설업계는 끝장난다. 그렇게 한대. 그럼 뭐야? 이재명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니야. 야, 이씨. 네. 이거요. 제가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닙니다. 하청업 중간쯤 되는 하청업체들은 물론이고요. 시행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감리업체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업체 다 마찬가지야. 여기 그런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 설계 감리업체들까지 그러더라고.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들 잘못하는 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못한 거 바로 잡기는 그냥 뭘 한다고? 오히려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현재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건설업체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얽혀있는 법조. 지금 법조계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검찰개혁이다, 사법개혁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여있는 법조계 적폐들의 불만들, 이들이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와 언론들과 합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도 지금 언론 개혁을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5년을 이어가서 지금처럼 개혁이 거센 파도를 밀어붙이게 되면 살아남기 어려운 거죠. 이들을 하나로 묶으면 이른바 재벌 세력이 되죠. 우리나라의 거대 자본, 우리나라 이른바 독점 자본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뭐냐면은 각종 정책에 딴지를 거는 거야. 상징적이라 될 만한 정책들, 특히 개혁 조치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가 나올 때마다 딴지를 걸어요. 그게 이번에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이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윤미향 의원이나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반대하는 자들, 그들 뒤를 파고 들어가면은 건설업체가 됐든 법조계가 됐든 언론이 됐든 적폐들과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의당의 행보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정의당 지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의당 니들
지금 적폐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꼭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비토를 놓기 시작할 겁니다. 딴지를 걸어요. 이번에 그 중 하나 잘 걸린 게 이번에 사면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툭 하면은 부동산 가격 오른다라는 기사 나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막 기사 나기 시작했잖아. 그러다가 다시 잠잠해지죠. 조금 있어봐요. 다음 달쯤 되면 또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또 기사 날 거야. 이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지금 부치질을 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얘들은 올라야 돼. 그러면은 지들이 돈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이유로 이재명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걸로 흔들렸잖아. 김현미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참 무능한 장관인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은 장관직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타협하지도 않았어. 타협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정책도 안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그 어정쩡한 틈새를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지. 대출 규제하려면은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야지. 그런데 여유를 너무 많이 두죠.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려면 제대로 확실히 빨리 해야 돼. 여유를 둔다, 시간을 둔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종부세 언제부터 얼마 몇 프로를 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그거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하려면 빨리 했어야 돼. 늦춘다고 반발이 없어지나? 아니요. 늦춘다고 반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반발은 똑같아요. 오히려 한번 밀어주죠. 그러면 이 적폐들은 아싸!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어. 자,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어. 계속 힘 모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거세게 저항을 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반발이 거세서 1년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럼 1년 뒤가 되면 반발이 없어지냐? 아니요. 1년 뒤에는 더 큰 반발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김현미 장관 때였던 겁니다. 지금도 건설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폭등,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그런 걸 들어가지고 이재명을 흔들겠다는 거야. 문재인을 흔들듯이 이재명을 흔들겠다는 거야. 지들은 여기서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돈 해먹지. 돈 벌어. 그래서 일부러 폭등을 유도하기도 하고 폭등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정권을 흔들 수 있죠. 그래서 또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중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뭐다? 건설업 규제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 기사. 산재 잡으려다가 아파트 가버린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들이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이들은 자신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고 자기들끼리 이미 결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이런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이 많이 통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통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통했습니다. 보세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제일 먼저 잡으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했던 정부인데 왜 그 정부에서 오히려 아파트 값이 올랐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건설업체들의 담합과 언론의 담합과 법조 적폐들의 담합이 있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값을 부풀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파트 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수법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재명을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설업체의 이 산재를 없애려고 하는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느끼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언론들이 이상하게 돌아갔던 그 모습하고 지금 되게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데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반복했죠. 나중에는 오른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르는 게 당연해져 버린 거야. 가스라이팅이죠. 지금도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토건족들의 반발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또 다른 그보다 몇 배로 강력한 게 될 겁니다. 왜? 그때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건설 업체들의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착취해서 그걸로 이익 보는 구조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건설업체들은 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